저는 박명숙입니다. 올해 62이죠. 30년 동안 동네 세탁소를 운영했어요. 아침 6시면 문을 열고 밤 9시에 닫았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았죠. 손님들 옷에 묻은 때를 빼내며 저는 단 하나만 생각했어요. 제 딸 수진이를 제대로 된 사람으로 키우는 것. 그 아이만큼은 이런 고된 일 안 하고 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수진이는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명문대 법대를 나와 대형 로펌에 들어갔죠. 그리고 마침내 파트너 변호사가 됐습니다. 35의 나이에 말이에요.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사위 준호도 같은 로펌 변호사였어요. 똑똑하고 잘생긴 청년이었죠. 저는 딸이 좋은 사람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봄 상황이 바뀌었어요. 제 세탁소가 있던 그 동네에 대형 재개발 프로젝트가 시작됐죠. 준호가 그 프로젝트 법률 자문을 맡았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세탁소로 찾아왔어요. 어머님, 이 건물이 재개발 구역에 포함됐습니다. 보상금 받으시고 이사 준비하셔야 해요. 준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마치 낯선 의뢰인에게 하듯 사무적이었죠. 그게 무슨 소리냐? 나는 여기서 30년을 살았다. 제가 말했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적 절차는 이미 시작됐어요. 거부하시면 강제 집행될 겁니다. 그날 밤 수진이가 찾아왔어요. 제 딸이 날 설득하러 온 거였죠. 엄마, 재개발은 이미 결정된 거예요. 거부하면 엄마만 손해예요. 수진아, 여긴 내가 자란 집이다. 너도 어렸을 때 이 세탁소에서 놀지 않았냐? 수진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는 옛날 얘기만 하시네요. 지금은 달라요. 발전해야죠. 그 눈빛이 낯설었습니다. 제가 아는 따뜻한 제 딸이 아니었어요. 석 달 후 법원 판결이 나왔죠. 강제 철거 집행 결정이었습니다. 수진이와 준호가 법적으로 완벽하게 준비한 거였어요. 저는 손 쓸 방법이 없었죠. 철거 당일 저는 세탁소 앞에 서 있었어요. 포클레인이 다가왔습니다. 30년 제 인생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수진이는 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한 여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미나였어요. 수진이 로펌 후배였던 변호사죠. 28살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회장님, 미나가 저를 그렇게 불렀어요. 주변 사람들은 이상하게 쳐다봤죠. 세탁소 주인한테 무슨 회장이냐고요. 미나 씨, 여기선. 제가 말을 막으려 했지만 미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숨기실 필요 없으세요. 수진 선배가 달라졌어요. 미나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사실 미나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고아원에서 자랐죠. 제가 몰래 그 아이의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했어요. 대학 입학부터 로펌 입사까지 말이죠. 수진이에게도 부탁했었습니다. 미나를 잘 챙겨달라고요. 수진이는 처음엔 그랬어요. 미나를 친동생처럼 아꼈죠. 하지만 파트너가 된 후부터 수진이가 변했습니다. 미나에게 온갖 자비를 시키고 중요한 회의에서 배제했어요. 미나의 공을 자기 것으로 가져가기도 했죠. 결국 미나는 로펌을 떠났습니다. 배신감 때문이었어요. 수진 선배는 제가 은인이라고 했었어요. 하지만 파트너 된 후론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죠. 미나가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딸을 잘못 키운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죠. 포클레인이 세탁소를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귓가를 때렸어요. 30년의 땀이 한순간에 사라졌죠. 저는 그곳을 떠났습니다. 미나가 부른 차를 탔어요. 차는 강남으로 향했죠. 30분 후 차는 초고층 빌딩 앞에 멈췄습니다. 태상그룹 본사 건물이었어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죠. 문이 열리자 거대한 회장실이 나타났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저는 박명숙, 겉으로는 동네 세탁소 주인이었지만 실제로는 태상그룹 회장이었습니다. 자산 규모 수조 원대의 부동산 재벌이었죠. 왜 숨기고 살았냐고요. 30년 전 일이 떠올랐어요. 제가 사업 확장을 위해 한 결정 때문에
어떤 가족이 파산했습니다. 그 가족의 가장은 빚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남겨진 건 아내와 어린 딸이었죠. 아내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딸은 고아원으로 갔습니다. 그 딸이 바로 미나였어요. 저는 그때부터 죄책감에 시달렸죠. 그래서 미나를 몰래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딸 수진이만큼은 이런 더러운 권력 세계와 무관하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정의롭고 깨끗한 변호사로 만들고 싶었죠. 그래서 정체를 숨겼어요.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수진이는 오만해졌습니다. 세상의 아픔을 모르고 자랐죠. 제가 너무 과보호한 겁니다. 회장실 의자에 앉아 저는 깨달았어요. 제 두 번째 실수를요. 미나의 가족을 파산시킨 것이 첫 번째 실수였다면 수진이를 세상과 격리시킨 건 두 번째 실수였죠. 미나가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수진 선배가 로펌 대표님을 만나러 갔대요. 미나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곧 수진이가 알게 되겠죠. 자기 엄마가 누구인지를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최상층이었어요. 복도를 걸으며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30년 만에 돌아온 제 본래 자리였습니다. 회장실 문을 열었어요. 거대한 공간이 펼쳐졌죠. 통유리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저 멀리 한강이 흐르고 남산타워가 서 있었어요. 책상 위엔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습니다. 비서진들이 매일 관리하던 거였죠. 저는 이곳에 자주 오지 않았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였습니다. 나머지 시간엔 세탁소에서 보냈죠.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죽 의자의 감촉이 낯설었어요. 세탁소 플라스틱 의자에 익숙해진 몸이었으니까요. 미나가 차를 내왔습니다. 회장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미나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죠. 미나 씨는 알고 있었죠. 내가 누군지.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고등학교 때 알았어요. 제 학비를 대주시는 분이 태상그룹 회장님이라는 걸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렇게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니요. 그런데 왜 아무 말도 안 했나요? 미나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회장님께서 숨기고 싶어 하시는 게 보였으니까요. 그리고 저도 복잡했어요. 미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미나가 왜 복잡했는지를요. 30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저는 32이었어요. 태상그룹을 막 일으킨 때였죠. 강남 일대 재개발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한 구역을 개발하려면 기존 상가 건물주들을 설득해야 했어요. 대부분은 보상금을 받고 순순히 나갔죠. 하지만 한 사람이 버텼습니다. 김동욱이라는 분이었어요.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는 분이었죠. 저는 그분을 설득했습니다. 여러 번 찾아갔어요. 하지만 김동욱 씨는 고집을 꺾지 않았죠. 이건 제 아버지가 물려주신 가게예요. 절대 못 팔아요. 결국 저는 강경하게 나갔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았어요. 공익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강제 수용을 진행했죠. 김동욱 씨는 법원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어요. 저는 최고의 변호사들을 고용했고 관계 당국과도 긴밀했으니까요. 판결은 제 승리였습니다. 김동욱 씨는 철물점을 빼앗겼어요. 받은 보상금은 턱없이 적었죠. 게다가 소송 비용까지 물었습니다. 빚더미에 앉은 김동욱 씨는 견디지 못했어요. 한 달 후 그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죠. 사업이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걸 처음 깨달았어요. 김동욱 씨에겐 아내와 5살 난 딸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잃은 충격과 빚 독촉에 시달리다 병을 얻었어요. 2년 후 아내도 세상을 떠났죠. 남겨진 딸은 고아원으로 갔습니다. 7살이었어요. 그 아이가 바로 미나였습니다. 저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어요. 밤마다 김동욱 씨가 꿈에 나타났죠. 그래서 미나를 찾았습니다. 고아원에 몰래 후원금을 보냈어요.
미나가 중학생이 됐을 때부터는 직접 학비와 생활비를 대줬죠. 하지만 정체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밝힐 수가 없었어요. 미나는 공부를 잘했어요. 명문대 법대에 합격했죠. 로펌에도 들어갔습니다. 저는 기뻤어요. 김동욱 씨 딸이 제대로 된 사람으로 자라고 있다는 게요. 그때 수진이도 같은 로펌에 있었습니다. 저는 수진이에게 부탁했어요. 미나를 잘 챙겨달라고요. 물론 이유는 말하지 않았죠. 엄마 아는 분 딸인데 고생 많이 했대. 내가 좀 챙겨줘. 수진이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좋았어요. 수진이는 미나를 친동생처럼 대했죠. 같이 밥 먹고 고민 상담도 해주고 어려운 사건 맡으면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미나도 수진이를 따랐어요. 은인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수진이가 파트너가 되면서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미나가 제게 전화했어요. 회장님, 수진 선배가 변했어요. 미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무슨 일인가요? 제가 준비한 자료를 자기 이름으로 발표했어요. 중요한 회의에서 저를 빼놨고요. 사람들 앞에서 막대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참아보세요. 내가 수진이한테 말해볼게요.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수진이는 제 말을 듣지 않았죠. 엄마, 로펌이 어떤 곳인지 알아요. 경쟁 사회예요. 미나도 알아서 해야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결국 미나는 로펌을 떠났어요. 1년 전 일이었죠.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수진 선배가 사람 취급을 안 해요. 미나가 울며 말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저는 수진이에게 실망했어요. 제가 그렇게 키웠는데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가 있죠.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이게 제 잘못이라는 걸요. 저는 수진이를 너무 보호했어요. 세상의 아픔을 하나도 보여주지 않았죠. 제가 부자라는 것도 권력이 있다는 것도 그 권력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숨겼습니다. 수진이는 모든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수진이가 명문대 갈 수 있었던 건 제가 최고의 과외 선생을 붙여줬기 때문이에요. 로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제가 뒤에서 손을 썼기 때문이었죠. 수진이는 그걸 몰랐습니다. 세상이 만만하다고 생각했어요. 노력하면 다 된다고 믿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미나처럼 고아원에서 자라며 악착같이 공부한 사람의 심정을요. 회장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2번 실수했죠. 첫 번째는 김동욱 씨 가족을 파산시킨 것이었어요. 2번째는 수진이를 세상과 격리시킨 거였습니다. 첫 번째 실수가 미나를 고아로 만들었다면 2번째 실수는 수진이를 오만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미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수진 선배한테 진실을 말씀하실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야죠. 이제 숨길 수 없어요. 곧 수진이가 알게 될 겁니다. 자기 엄마가 누구인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를요. 그리고 깨닫겠죠. 자기가 얼마나 작은 사람이었는지를요. 다음 날 아침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실장이었어요. 회장님, 한성로펌 김태영 대표가 급히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한성로펌은 수진이가 다니는 곳이었죠. 김태영은 로펌 대표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아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급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수진이가 뭔가 알아챘구나 싶었죠. 1시간 후에 만나겠다고 전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맑은 날씨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죠. 1시간 후 김태영 대표가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였어요. 얼굴엔 땀이 맺혀 있었죠.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김태영은 허리를 굽히며 말했어요. 무엇을 몰랐다는 건가요? 박수진 변호사가 회장님 따님이신 줄 몰랐습니다. 어제 수진 변호사가 재개발건을 보고하러 왔는데 알고 보니 회장님 건물이. 김태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법적으로 문제 없었다면서요.
수진이가 그렇게 말했죠. 그렇긴 하지만. 그럼 됐어요. 대표님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김태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하지만 저는 아직 말을 끝내지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만 물어보죠. 수진이가 어떤 변호사인가요? 김태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능력은 뛰어납니다. 하지만요. 좀 냉정한 면이 있습니다. 동료들한테 평판이 그리 좋지 않아요. 예상했던 대답이었어요. 미나라는 후배가 있었죠. 김태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 네. 정미나 변호사요. 작년에 퇴사했습니다. 왜 나갔나요? 김태영은 대답을 피하려 했어요. 하지만 제 눈빛을 보고는 입을 열었죠. 수진 변호사와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미나 변호사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가보셔도 됩니다. 김태영이 나간 후 저는 서류를 펼쳤어요. 수진이와 준호가 진행한 재개발 프로젝트 서류였죠. 꼼꼼하게 읽어봤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했어요. 하나도 틈이 없었죠. 제가 가르쳐준 방법 그대로였습니다. 아이러니했어요. 제가 30년 전에 김동욱 씨한테 했던 방법을요. 수진이가 똑같이 저한테 쓴 겁니다. 오후 4시쯤 비서가 급히 들어왔어요. 회장님, 박수진 변호사님이 로비에 오셨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죠. 올라오라고 해요. 10분 후 수진이가 회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눈은 충혈돼 있었죠. 울었나 봤습니다. 엄마. 수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태상그룹 회장이었어요? 왜 말 안 했어요? 왜 숨기고 살았어요? 수진이가 소리쳤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알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 필요 없다고요? 제 인생인데요. 그래, 내 인생이지. 그런데 넌 내 인생은 생각해봤니? 수진이는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세탁소에서 일했어. 손님들 옷 빨래하고 다림질하고 배달하고. 왜 그랬을까? 그건 너를 이 더러운 권력 세계에서 멀리 떨어뜨리고 싶었어. 깨끗한 변호사로 키우고 싶었지.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니? 넌 엄마한테 뭘 했어? 제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갔어요. 법적으로 문제 없다며. 발전해야 한다며. 그래서 30년 살던 집을 부쉈지. 하지만 정말 법적으로. 법이다냐? 법만 지키면 사람 짓밟아도 되는 거냐? 수진이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파일 하나를 꺼냈죠. 이거 봐. 파일을 수진이 앞으로 밀었어요. 수진이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신문 기사 스크랩이 있었어요. 30년 전 기사였죠. 철물점 주인 김동욱 씨 자살. 재개발 보상 문제로 빚더미. 수진이의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30년 전에 한 짓이야. 사업 확장한답시고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지. 법적으론 문제 없었어. 그런데 그 사람은 죽었어. 저는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어린 여자아이 사진이었어요. 이 아이가 누군지 아니? 수진이는 사진을 빤히 들여다봤어요. 모르겠는데요. 미나야. 정미나. 수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미나가요? 이게 미나 어렸을 때? 김동욱 씨 딸이 미나였어. 내가 미나 아빠를 죽인 거야. 그래서 미나는 고아원에서 자랐지. 수진이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죄책감 때문에 미나를 후원했어. 너한테도 부탁했었지. 미나 잘 챙겨달라고. 그래서 엄마가. 그런데 넌 미나한테 뭘 했니? 친구라고 생각하고 따르던 후배를 어떻게 대했어? 수진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창가로 걸어갔죠. 나는 너를 나처럼 만들고 싶지 않았어. 권력으로 사람 짓밟는 인간으로 키우고 싶지 않았지. 그래서 모든 걸 숨겼어. 세탁소 주인으로 살았고. 뒤돌아서서 수진이를 봤습니다.
하지만 내가 틀렸어. 너를 세상과 격리시킨 게 잘못이었지. 너는 세상의 아픔을 몰라. 고통이 뭔지, 절망이 뭔지 모르고 자랐어.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저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다고요. 그래, 넌 몰랐지. 다 내 잘못이야. 저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나가봐. 할 말은 끝났어. 엄마, 제발. 법적으로 문제 없다며. 나도 법적으로 할 거야. 내가 나한테 한 것처럼. 수진이는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딸의 울음소리를 듣는 게 괴로웠어요. 나가. 수진이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회장실을 나가는 딸의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문이 닫힌 후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하지만 이건 필요한 일이었죠. 수진이가 변하려면 바닥까지 떨어져 봐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누린 모든 게 얼마나 허망한지 깨달아야 했어요. 창밖으로 수진이가 건물을 나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딸은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걸어갔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게 시작이었죠. 수진이의 몰락이요. 2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진이는 저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수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있었죠. 비서들이 보고했으니까요. 수진이는 로펌에 출근했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수군거렸어요. 태상그룹 회장 딸이라는 소문이 퍼졌죠. 어떤 이들은 아첨했고 어떤 이들은 질투했습니다. 수진이는 그 모든 시선을 견뎌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비서실장이 급히 보고를 올렸습니다. 회장님, 이준호 변호사가 맡은 대성건설 소송건입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봤어요. 대성건설과 우림개발 간의 대형 인수합병 소송이었죠. 준호가 대성건설 측 변호사였습니다. 상대 측 배우를 조사했나요? 네. 우림개발의 실소유주가 저희 계열사와 연결돼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했던 대로였죠. 증인 명단 확인해봐요. 비서실장이 명단을 건넸습니다. 5명의 핵심 증인이 있었어요. 저는 그중 3명의 이름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연락해요. 조용히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일주일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방청석 뒤편에 앉아 있었어요.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선글라스를 꼈죠.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법정에 들어왔어요. 자신감에 차 있었죠. 수진이도 함께였습니다. 준호를 돕기 위해 온 거였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준호는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서류도 빈틈없었고 논리도 정연했죠. 증인을 신청합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첫 번째 증인이 들어왔어요. 대성건설 전 임원이었죠. 하지만 증인석에 앉자마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을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난주 미팅 때 분명히. 그때 제가 착각했습니다. 확인해보니 그런 사실이 없었어요. 준호는 당황했죠. 재빨리 다른 질문을 던졌지만 증인은 계속 번복했습니다. 두 번째 증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세 번째 증인도요. 준비했던 증언이 전부 무너졌습니다. 저는 방청석에서 조용히 지켜봤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죠. 재판은 예상과 달리 흘러갔습니다. 준호는 필사적으로 싸웠어요. 하지만 핵심 증거가 사라진 상태였죠.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패소. 법정이 술렁였어요. 모두가 대성건설이 이길 거라 예상했거든요. 준호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준호의 팔을 잡았지만 준호는 뿌리쳤어요. 저는 조용히 법정을 빠져나왔습니다. 다음 날 한성 로펌은 발칵 뒤집혔어요. 대성건설은 수십억 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로펌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죠. 김태영 대표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준호 변호사, 설명해 보시오.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증인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고? 당신이 제대로 준비 안 한 거 아니오? 김태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회의 결과 준호는 해고됐어요. 즉시 효력이었죠. 수진이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준호를 도왔다는 이유로 연대 책임을 물었어요. 파트너 자격이 박탈됐죠. 그날 저녁 수진이가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온 딸의 얼굴은 망가져 있었어요. 엄마가 한 거죠. 증인들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저는 차를 따르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 사람들이 알아서 판단한 거야. 거짓말 마세요. 증인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꿀 리 없어요. 증거 있니? 수진이는 할 말을 잃었어요. 없죠. 법적으로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 내가 나한테 한 것처럼.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저는 엄마 딸이잖아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딸이면 뭐하니? 엄마 집 부순 딸인데. 죄송하다고 했잖아요. 미안하다고 다야? 30년 살던 집이 무너지는 걸 봤어. 그게 얼마나 아픈지 아니? 수진이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제발요, 엄마. 준호까지 잃었어요. 이제 저한테 남은 게 없어요. 준호는 내가 잃은 게 아니야. 내가 버린 거지. 그날 밤 수진이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나중에 보고해줬어요. 둘이 싸웠다고요. 준호는 수진이를 원망했죠. 내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고요. 수진이는 준호한테 화를 냈습니다. 내가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라고요. 둘은 그렇게 서로를 찢었어요. 일주일 후 준호는 집을 나갔습니다. 이혼 서류를 보냈죠. 수진이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로펌에서도 입지가 좁아졌습니다. 파트너 자격을 잃은 수진이를 대하는 동료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어느 날 수진이가 로펌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후배 변호사 2명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파트너 됐다고 잘난 척하더니 꼴 좋네. 그러게. 엄마 백으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수진이는 멈춰섰습니다. 돌아보려다 그냥 지나쳤어요. 반박할 자신이 없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진이는 점점 초라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미나가 수진이를 찾아왔습니다. 둘은 로펌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제 비서가 멀리서 지켜봤죠. 미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언니 괜찮으세요?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을 리 없지. 다 망했어. 미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언니, 왜 변호사가 되고 싶었어요? 수진이는 멍하니 미나를 봤어요. 갑자기 그게 무슨... 처음 로펌 들어왔을 때 언니가 그랬잖아요. 약한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정의를 실현하고 싶다고. 수진이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땐 그랬어. 그럼 지금은요? 언니는 누굴 도왔어요? 무슨 정의를 실현했어요? 수진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미나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강원도 산골에 작은 법률구조센터가 있어요. 거기서 변호사를 찾고 있대요. 법률구조센터요? 네. 돈 없어서 변호사 못 만나는 사람들을 돕는 곳이에요. 월급은 적어요. 서울 로펌의 1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수진이는 봉투를 보지 않았습니다. 왜 저한테 이런 걸 주는 거예요? 저한테 당한 거 잊었어요? 미나가 슬프게 웃었어요. 잊지 않았어요. 하지만 언니가 변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처음 만났던 그 언니로 돌아갔으면 해요. 미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언니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요. 미나가 떠난 후 수진이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그 모습을 보고받은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수진이의 진짜 변화는요. 수진이는 일주일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결정을 내렸어요. 강원도로 가기로요. 떠나기 전날 밤 수진이는 짐을 쌌습니다. 명품 가방들, 비싼 옷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죠. 이 모든 게 무슨 의미가 있었나 싶었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는 기차에 올랐어요. 서울역에서 강원도 작은 마을까지 3시간이 걸렸죠.
기차 창밖으로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빌딩이 사라지고 산이 나타났어요. 수진이는 그 풍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법률구조센터는 시골 버스터미널 근처에 있었어요. 낡은 2층 건물이었죠. 수진이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좁은 사무실에 책상 3개가 전부였어요. 센터장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60대 후반의 할아버지 변호사였죠. 박수진 변호사님이시죠. 어서 오세요. 미나가 얘기 많이 했어요. 수진이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숙소는 센터 2층이었어요. 작은 방 하나에 화장실 하나가 전부였죠. 서울 아파트의 10분의 1도 안 되는 크기였습니다. 수진이는 짐을 풀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게 맞나 싶었죠. 하지만 돌아갈 곳도 없었습니다. 첫 출근 날 수진이는 충격을 받았어요. 의뢰인들이 줄을 서 있었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 농부, 공장 노동자들이었죠. 서울 로펌에서 만나던 대기업 임원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 의뢰인은 70대 할머니였어요. 변호사님, 제 땅을 빼앗겼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냈습니다. 수진이는 서류를 받아봤어요. 복잡한 사기 사건이었죠. 이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수진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머니의 옷차림을 보니 돈이 없다는 게 보였거든요. 무료예요. 걱정 마세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수진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주름진 손이었죠. 수진이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서울에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진이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났어요. 의뢰인들을 만나고 서류를 작성하고 법원을 오갔죠. 힘들었습니다. 월급은 적었고 일은 많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는 젊은 남자를 만났어요. 공장에서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 처리를 못 받았다는 거였죠. 회사에서 제 잘못이라고 해요. 보상은커녕 해고당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절박했어요. 수진이는 사건을 맡았습니다. 회사와 싸웠죠. 2달 동안 치열하게 싸웠어요. 증거를 모으고 증인을 찾고 법정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겼어요. 남자는 산재 승인을 받았고 보상금도 받았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전 어떻게 됐을지. 남자가 울며 인사했어요. 수진이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게 진짜 변호사구나. 이게 제가 원했던 거구나. 서울에서 저는 누구를 도왔나요? 돈 많은 기업들이 더 많은 돈을 벌도록 도왔을 뿐이었죠. 한편 서울에서는 미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회장실에 들어온 미나의 얼굴은 밝았어요. 회장님, 수진 선배 소식 들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알고 있었죠. 강원도에서 잘 지내고 있다던데요. 미나가 앉으며 말했어요. 네. 처음엔 힘들어했는데 요즘은 달라졌어요.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저는 차를 따랐습니다. 미나 씨, 고마워요. 뭐가요? 수진이한테 기회를 줘서요. 미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응? 제가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물어보세요. 미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도운 건 속죄 때문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하지만 수진 선배를 과보호한 건 또 다른 실수였어요. 미나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세상의 아픔을 숨기셨잖아요. 수진 선배한테요. 그래서 선배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미나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원망했어요. 솔직히요. 우리 아버지를 죽게 만들었잖아요.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회장님도 고통받고 계셨다는 걸요. 그 죄책감 때문에 수진 선배까지 잘못 키우셨다는 걸요. 미나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내가 딸한테 세상의 아픔을 너무 숨겼구나.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잠겼어요. 사람은 아픔을 겪어야 성장해요. 수진 선배도 이제야 그걸 배우고 있어요. 미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수진 선배는 변하고 있어요. 진짜로요. 저는 미나를 봤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성숙한지 새삼 느꼈죠. 미나 씨는 저를 용서한 건가요? 미나는 슬프게 웃었습니다. 용서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원망하진 않아요. 회장님도 피해자셨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미나 말이 맞았어요. 저는 수진이를 너무 보호했죠. 제 죄책감 때문에 딸까지 망친 겁니다. 한편 서울 어딘가에선 준호가 있었어요. 준호는 작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자격은 정지됐지만 법무사 일은 할 수 있었죠. 월급은 로펌 시절의 10분의 1이었어요. 준호는 매일 후회했습니다. 수진이와 결혼한 걸, 세탁소를 부순 걸, 그 모든 오만함을요.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죠. 이혼 서류는 이미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수진이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명품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편한 옷을 입고 다녔죠. 화장도 진하게 하지 않았어요. 수수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죠. 따뜻했습니다. 의뢰인들은 수진이를 좋아했어요. 박 변호사님은 진짜 우리 편이야.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그 말을 들으며 행복했어요. 서울에서 파트너였을 때보다 훨씬 행복했죠. 어느 날 저녁 수진이는 센터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수진이는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저를 여기까지 오게 만든 거구나. 이게 엄마가 원했던 제 모습이구나. 처음으로 엄마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이제야 진짜 변호사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요. 강원도에서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어느 봄날 센터에 한 노인이 찾아왔어요. 80살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죠. 변호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할아버지를 안으로 모셨어요. 무슨 일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할아버지는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제 땅을 빼앗겼어요. 30년 동안 농사 지은 땅인데요. 수진이는 서류를 받아봤어요. 꼼꼼히 읽어 내려갔죠. 읽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서류 한쪽에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태상개발, 태상그룹 계열사였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할아버지, 이 땅은 언제 빼앗기셨어요? 작년 가을이요. 재개발한다고 하더니 보상금도 제대로 안 주고 강제로 가져갔어요. 할아버지가 울먹였습니다. 제가 평생 농사 지은 땅인데 이제 갈 곳도 없어요. 수진이는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법적 절차는 완벽했어요. 하지만 보상금은 턱없이 적었죠. 그리고 이 방식, 낯익었습니다. 1년 전 엄마가 자기한테 당했던 방식 그대로였어요. 수진이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할아버지,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검토해 볼게요. 할아버지가 돌아간 후 수진이는 서류를 펼쳐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엄마 회사였습니다. 엄마 회사와 싸워야 하는 거였죠. 수진이는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미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나야, 언니 무슨 일이에요? 나 상담 좀 해줄 수 있어? 다음 날 미나가 강원도로 내려왔습니다. 둘은 센터 근처 작은 식당에서 만났어요. 수진이는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이거 봐. 태상개발이야. 미나는 서류를 훑어봤어요. 엄마 회사 사건이네요. 그래. 나 어떻게 해야 할까? 수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잠시 생각했어요. 언니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요? 정직하게 말할게. 이 사건 할아버지가 맞아. 보상금이 너무 적어. 법적으론 문제 없지만 도덕적으론 문제가 있어.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답은 나온 거 아니에요? 하지만 엄마야. 엄마 회사를 어떻게 고소해.
수진이가 괴로워하며 말했습니다. 미나는 수진이의 손을 잡았어요. 언니, 1년 전에 언니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요?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약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요. 미나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엄마 회사라고 예외일 순 없어요. 오히려 그래서 더 당당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수진이는 미나를 봤습니다. 내 말이 맞아. 그날 밤 수진이는 결심했어요. 소송을 진행하기로요. 다음 날부터 수진이는 사건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판례를 찾고 증인을 만났어요. 한 달 후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태산개발을 상대로 한 부당보상 소송이었죠. 서울 본사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회장님, 박수진 변호사가 저희를 고소했습니다. 비서실장이 급히 보고했어요. 저는 소장을 받아봤습니다. 천천히 읽어 내려갔죠. 꼼꼼했어요. 논리도 탄탄했고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법무팀 불러요. 법무팀장이 들어왔어요. 회장님, 이 소송은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항소하지 마세요. 네. 하지만 회장님, 이 사건 우리가 도덕적으로 잘못했어요. 보상금을 더 줬어야 했죠. 법무팀장은 당황했어요. 그래도 법적으론 법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소송에서 지세요. 그리고 할아버지한테 제대로 된 보상금을 드려요. 법무팀장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2달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수진이는 법정에 섰어요.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죠. 피고 측은 법적 절차를 지켰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법을 지켰다고 해서 정의로운 건 아닙니다. 수진이의 변론은 열정적이었어요. 이 할아버지는 30년 동안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그 땅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었어요.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태산개발 측 변호사는 형식적으로만 변론했어요. 저의 지시였으니까요. 판결은 수진이의 승소였습니다. 원고 승소. 피고는 원고에게 적정 보상금을 지급할 것. 법정이 조용했어요.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죠. 수진이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겼어요. 할아버지가 수진이의 손을 잡았어요.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아버지는 울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기쁜 눈물이었죠. 판결문은 그날 오후 제 책상 위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읽었어요. 수진이의 논리가 명확했습니다. 열정도 느껴졌죠. 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변호사가 됐구나.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저희가 진 건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긴 거예요. 우리가요. 비서실장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물러났습니다. 그날 저녁 미나가 저를 찾아왔어요. 회장님, 들으셨죠? 그럼요. 수진이가 이겼더군요. 미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수진 선배,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진짜 변호사가 되어가고 있어요. 저는 미나를 봤습니다. 미나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수진 선배 스스로 변한 거예요. 제가 한 건 작은 계기를 준 것뿐이에요. 미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 이제 수진 선배 만나보시는 게 어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은 이르지 않을까요? 수진 선배도 회장님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제가 전화할 때마다 회장님 얘기를 해요. 미나의 말에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요? 네. 이제 회장님이 왜 그렇게 사셨는지 이해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죄송하다고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죠. 이제 만나봐야겠구나.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나가 환하게 웃었어요. 회장님, 수진 선배 정말 기뻐할 거예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1년 반 만에 딸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어떤 얼굴로 만나야 할까요? 하지만 이제 미룰 수 없었어요. 수진이는 변했습니다. 제가 원했던 모습으로요. 이제 엄마로서 딸을 안아줄 시간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운전기사 없이 혼자 차를 몰았어요. 오랜만에 직접 운전하는 거였죠. 서울을 벗어나니 공기가 달랐습니다. 맑았어요. 3시간을 달려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법률구조센터는 금방 찾았어요. 낡은 2층 건물이었죠. 저는 차를 센터 맞은편 골목에 세웠습니다. 센터가 보이는 자리였어요. 직접 들어갈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냥 멀리서 딸의 모습만 보고 싶었죠. 오후 2시쯤 센터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가 나왔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1년 반 만에 보는 딸이었어요. 수진이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명품 옷 대신 편한 청바지와 면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화장도 거의 안 한 것 같았죠. 하지만 얼굴은 밝았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던 표정이었어요. 수진이는 할머니 한 분과 함께 걸었습니다. 할머니가 들고 있던 무거운 보따리를 수진이가 받아들었어요. 할머니, 제가 들게요. 무거우시잖아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뜻했어요. 할머니가 수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제 손자 학교 보낼 수 있게 됐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할 일 했을 뿐이에요. 둘은 버스 정류장까지 함께 걸었어요. 수진이는 할머니가 버스에 오를 때까지 기다렸죠. 버스가 떠나자 수진이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이 났어요. 이게 제가 원했던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권력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딸이요. 돈이 아니라 정의를 선택하는 딸이었죠. 수진이는 센터로 돌아갔어요. 저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만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수진이가 스스로 더 성장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저는 차를 돌렸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이제야 제대로 된 변호사를 키웠구나. 혼잣말이 나왔어요.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미나가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잘 지내요? 응, 잘 지내. 오늘도 바빴어. 의뢰인이 정말 많아. 수진이의 목소리는 피곤했지만 행복해 보였어요. 언니, 제안 하나 할게요. 미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뭔데? 저 서울에 공익로펌을 만들려고 해요. 돈 없어서 변호사 못 만나는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수진이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거 좋은 생각인데. 같이 할래요? 언니랑 같이 하고 싶어요. 미나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수진이는 창밖을 봤어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죠. 미나야. 응? 나 조금만 더 여기 있을게. 미나는 놀란 것 같았어요. 왜요? 언니면 서울에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수진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배울 게 아직 많아. 여기서는 매일 배워.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를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서울 가면 또 바빠질 거야. 그러면 지금 이 소중한 걸 놓칠 것 같아. 미나는 이해한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언니. 언니가 준비됐을 때 연락해요. 고마워, 미나야. 그리고 내가 엄마 찾아가서 얘기해 준 거 알아. 미나는 웃었어요. 들켰네요. 엄마한테 고맙다고 전해줘. 나 엄마가 왜 그러셨는지 이제 알겠어.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직접 말하는 게 어때요? 아직은 용기가 안 나. 엄마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미나는 조용히 들었어요. 괜찮아요, 언니. 천천히 해요. 회장님도 기다리실 거예요. 전화를 끊은 후 수진이는 한참을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서울에선 볼 수 없던 풍경이었죠.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30년 동안 세탁소에서 일하신 엄마요. 왜 그러셨는지 이제 알았어요. 저를 이 길로 인도하시려고 그러신 거였죠. 3년이 흘렀습니다. 수진이는 강원도에서 충분히 배웠다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미나의 제안을 받아들였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미나와 함께 작은 공익 로펌을 열었어요. 이름은 정의로운 사람들이었죠. 사무실은 크지 않았습니다. 강남이 아니라 영등포 작은 건물 2층이었어요. 하지만 의뢰인들은 줄을 섰습니다. 해고당한 노동자, 사기당한 노인, 집을 빼앗긴 서민들이었죠. 수진이와 미나는 바쁘게 일했어요. 돈은 별로 안 됐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수진이는 퇴근 후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문득 익숙한 차 한 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세단이었어요. 로펌 건물 맞은편에 세워져 있었죠. 수진이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엄마 차 같았거든요. 하지만 가까이 가지는 않았어요. 그냥 지나쳤죠. 차 안에서 저는 딸을 봤습니다.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왔어요. 딸의 로펌 앞에요. 직접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딸이 잘 지내는지 확인만 했죠. 오늘도 수진이는 밝아 보였어요. 동료와 웃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크고 있구나. 차를 출발시키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미나였습니다. 회장님, 지금 어디세요? 응, 그냥 드라이브 중이야. 미나는 웃었어요. 제가 어디 있는지 아는 것 같았죠. 수진 선배,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래요? 네. 매일 웃어요. 예전엔 한 번도 못 봤던 웃음이에요. 미나의 말에 제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회장님도 이제 행복하세요? 미나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응, 행복해. 정말이었습니다. 저는 행복했어요. 딸이 제대로 된 사람으로 자랐으니까요. 30년 전 제가 저지른 실수, 미나의 가족을 파산시킨 죄는 지울 수 없습니다. 수진이를 잘못 키운 두 번째 실수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미나는 훌륭한 변호사가 됐습니다. 수진이도요. 두 사람은 함께 약자들을 돕고 있었어요. 제가 평생 하지 못했던 일을요. 미나 씨. 네, 회장님. 고마워요. 정말로요. 미나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회장님. 회장님이 저를 키워주셨잖아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차를 몰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저는 이제 세탁소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회장으로 살았죠. 하지만 매일 밤 저는 생각했어요. 30년 동안 세탁소에서 보낸 시간을요.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요. 수진이는 이제 제대로 된 변호사였습니다. 미나와 함께 세상을 조금씩 바꾸고 있었어요. 그게 저의 속죄였습니다. 권력으로 사람을 짓밟았던 제가 이제는 그 권력으로 키운 딸이 약자를 돕고 있었죠. 아이러니했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가 로펌 앞에서 한 노인을 만났어요. 세탁소 앞에서 옷을 배달하는 노인이었죠. 할머니, 무거우시죠? 제가 좀 들어드릴게요. 수진이가 옷 보따리를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고맙다며 웃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바쁜데 변호사님은 참 착하시네요. 아니에요. 저희 엄마가 세탁소 하셨거든요. 그 힘든 거 알아요. 수진이의 말에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고생 많으셨겠네요. 네. 평생 고생하셨어요. 저 때문에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언젠가 엄마한테 제대로 감사 인사드려야 하는데 할머니는 수진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어머니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이렇게 착한 딸 두셔서요. 그날 밤 저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비서가 우연히 그 장면을 봤거든요.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수진이가 저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죠. 언젠가 우리는 다시 만날 겁니다. 그때는 엄마와 딸로서 서로를 온전히 안아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이대로 좋았습니다. 수진이는 자기 길을 가고 있었고 저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속죄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저는 별을 보며 기도했어요. 수진이가 계속 행복하기를,
미나도 행복하기를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 세 사람이 함께 웃을 수 있기를요.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기다릴 겁니다. 엄마로서요.